안녕하세요.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황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자기주도학습 지도사로서의 여정을 떠나볼 것인데요. 정말 생각보다 쉽고 또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자신감 있게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제1강 시작합니다. 학습의 실태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능성입니다. 혹시 공부로 인한 자아 분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머리는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육체는, 이 몸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계기로 해서 몸과 육체가 따로 노는 거죠. 자아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참 공부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 학습자가 공부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인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네.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란 진정한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교육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education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education은 라틴어 educo라는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educo는요, 밖으로 끌어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무언가를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학습자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 주는 것이 educo, education의 진정한 의미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진정한 교육이란 학습자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어 발산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란 바로 이런 교육을 추구할 것인데요. 최근에 이 서구에서는 PBL 교육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PBL 교육이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입니다. 이 PBL 교육에 따르면 교육자 또는 학급의 선생님은 일종의 문제, 프라블럼을 제시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교육자는 단지 조언자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전체 교실에서 또는 수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의 30%를 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네, 교육자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스스로 가르치고 또 스스로 배우는 사람은 어쩌면 이 학생들인 겁니다. 네, 이 PBL 교육이 자기주도 학습 지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 지도는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 시적절한 교육 방식으로 이끌어질 언급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과정은 서울대 학습 코치의 1급 공부 기밀이라는 책의 기초 커리큘럼에 근거한 것이 됩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과정으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강에서는 학습의 실태를 생각해보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렇게 팝콘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팝콘이 이렇게 열 속에서 곧바로 팝팝하고 튀어오르는 것 같이 즉각적인 현상에만 뇌가 반응한다 라는 것에서 비롯한 팝콘 브레인 증후군이란 말이 있는데요. 팝콘이 곧바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하듯이 학습자들의 뇌가 일반적인 학습이 주는 평범한 자극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휴대폰이나 동영상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들에만 흥미를 느끼고 팝하고 반응한다라는 거. 뇌가 그렇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이 팝콘 브레인 증후군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뇌가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라는 학습이라는 은은한 자극에는
좀 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곤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오늘날 학습의 실태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행하고 비효율적인 학습의 실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하의 아동복지소에서 굉장히 좀 귀엽고 깜찍하고 흥미있는 연구를 하나 진행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인 1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등학생 연구원들이 동료 초등학생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초등학생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면접하고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초등학생들이 무엇에 불행해지고 또 무엇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네,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3시간을 자면서 공부해요. 학원에서 하루 종일 보내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해요. 이와 같이 공부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답변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공부가 불행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런 대답도 했는데요. 뛰어난 공부 실력만 가지면 행복할 거예요. 성적 향상시키면 행복할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가면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하면 공부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라는 게 초등학생들의 마음속에서는 불행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비단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것은 공부가 주는 불행하고 비효율한 학습의 양상, 그런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행 비효율 공부는 근본적으로는 타인 주도적인 학습의 실태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서울의 한 국어학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학원의 강사인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너무나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일하는 걸 보면서 공부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국어 시험을 쳤는데 잘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 쳤는지 그 아이의 국어 시험지를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해주었던 내용들은 다 맞추었는데 문제는 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얘기만 해주고 교과서에서 실리지 않은 내용들은 다 틀렸더라고요. 저는 학원 강사로서 당연히 학교에서 교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무엇을 필기하라고 했는지를 다 체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학원에서 대비해주지 못했고, 그 아이는 학원에서 대비해주지 못한 거는 그냥 다 틀린 겁니다. 네. 이거 정말로 타인 주도적인 학습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사실 절대로 사교육 전체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교육을 너무나 타인 주도적으로 수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부정적 경향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교육자 이영숙 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공부인지도 모른 채 그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끌려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학습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끌려가는 공부, 바로 타인 주도적인 학습이겠죠?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네, 학습 스트레스, 그러니까 불행하고 또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공부로 연결된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학습의 실태입니다. 네, 동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불행하고 어쩌면 타인주도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습자들의 학습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짧은 질문, 단 하나의 물음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그 학습자에 있는 마음 상태 또는 성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질문이 있지만 여기서는 3가지 종류의 질문을 좀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경험을 묻는 것, 감정을 묻는 것, 동기를 묻는 것이 대표적으로 좋은 질문인데요. 학습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관해서 자아 분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뭐 한 적 있나요? 뭐뭐 해본 적 있나요? 또는 뭐뭐 느껴본 적 있나요? 또는 경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질문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주 불행, 오를 아주 행복이라 할 때 혹시 공부할 때 1에서 5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물어서 감정을 물을 수 있겠죠. 지루함, 행복, 슬픔, 흥미진진과 같은 감정 표현을 넣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동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왜, 이유, 동기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잘 듣는 것만으로도 학습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데요. 이 들을 때는 이 학습자와 학습 지도사가 상담하는 상황에서는 학습 지도사가 뭔가 감시한다는 느낌, 뭔가 감독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학생 편이라는 느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자가 말하는 겉의 말의 정보 이면에 있는 숨은 내면의 동기와 감정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는 또 다른 전략은 반응하기입니다. 네, 반응을 할 때는 옳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요. 학습자와 상담을 할 때는 옳은 반응 해야 합니다. 네, 충고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요.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경고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자책을 유도하기보다는 위로해줘야 합니다. 이런 반응하기에 큰 틀만 파악한다면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로서 현장에서 학습자와 어떤 상담을 할 때, 네, 코칭을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는 다음 전략은 글쓰기를 통해서 학습자가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종류의 글쓰기를 과제로, 숙제로 제시하곤 하는데요. 학습자가 자신의 공부가 불행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제시할 수 있겠죠. 학습 지도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라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설문지를 써서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설문지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좀 더 집약적으로 이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대한 이 실용적인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은,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과목은,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는 무엇일까? 내가 공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3가지는 무엇일까? 그러한 요소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 공부란 네모이다. 그 이유는? 네, 이런 질문들을 담아서 설문지를 제시해서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불행하고 비효율적인 타인 주도적인 학습의 실태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파악해내었다면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본격적으로 이끌어 나갈 차례겠죠.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서의 지향이 정말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귀여운 여자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상상이 됩니까? 엄마, 노을은 왜 저렇게 노래요? 바다는 왜 이렇게 파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사람이 가진 학습에 대한 지향, 그리고 호기심을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인간의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배우고 싶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별다른 재능이 없다. 단지 호기심이 왕성할 뿐이다. 네, 아인슈타인의 수많은 업적은 뭐에서 가능해졌을까요? 그의 재능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의 역량이 많은 공부 그리고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 시점에서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한 가지 측면으로는 행복한 공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행복하고 효율적인 공부가 무엇에서 가능하다고요? 바로 타인 주도적 학습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겠죠. 하나씩 보실까요? 공자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면 역시 즐겁지 아니한가? 네, 여기서 배우고에 해당한다 라는 말은 이 배울 학의 과정입니다. 익힌다 라는 것은 익힐 습의 과정입니다. 즉, 학과 습, 학습의 과정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언젠가 이 목포에 사는 친구가 먼 곳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는데요. 그런데 이 공자의 통찰에 따르면 마치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과 같이 학과 습의 과정, 공부도 그렇게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네, 그냥 듣기 좋은 말 아닐까요? 네, 이러한 공자의 통찰은 오늘날 밝혀진 뇌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공부할 때 이 몸에서 분출되는 일련의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행복, 의욕,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이 호르몬들이 우리와 학습자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다시 공자의 말을 볼까요? 정말로 말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 즉 공부하는 것은 이 호르몬에 따르면 정말로 즐거운 과정, 본디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습자들이 불행하고 힘겹게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즐겁다라는 것과 관련된 게 뭐죠? 네, 공부할 때 관여하는 호르몬들.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자의 통찰은 옳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도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해본 것은 이해한다. 네, 여기 이 공자는요, 학습과 망각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망각이겠죠. 네, 기억한다라는 것은 학습이고요. 또 이해도 그와 관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따르면 망각되는 학습법이 있고 기억되고 학습되는 학습법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들은 것, 본 것, 해본 것, 이 세 가지의 학습의 양상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최근 에드가 데일이라는 학자의 경험의 원추 이론에 연결지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드가 데일은 이 학습의 단계를요, 상징 추상적인 단계, 영상적 단계, 행동적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적 단계로 갈수록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따라서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효율성도 어디가 더 높을까요? 행동적 단계 쪽으로 나아갈수록 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에드가 데일의 경험의 원추 이론을 공자의 통찰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까요? 들은 것에 해당하는 학습법은 무엇일까요? 데일에 따르면 바로 상징 추상적 단계이겠죠. 본 것에 해당하는 학습법은 무엇일까요? 본 것, 영상적 단계이겠죠. 해본 것에 해당하는 학습법은 데일에 따르면 이렇게 해보는 것, 행동적 단계이겠죠. 네,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요? 들은 것보다는 본 것, 본 것보다는 해본 것, 즉 행동적 단계로 갈수록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라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고요. 네, 더 기억되고 더 학습되기 쉬운 학습법이라 할 것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네, 공자가 말한 들은 것은 데일의 경험의 원추 이론에 따르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상징 추상적 단계입니다. 네, 상징 추상적 단계. 그리고 본 것에 해당한 학습법은 데일의 경험의 원추 이론에 따르면 영상적 단계이겠죠. 해본 것에 해당하는 학습법은 행동적 단계와 관련된 학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됩니다. 이 학습의 각각의 결과는 어떨까요? 네, 어떤 쪽이 추상적입니까? 이 들은 쪽이 제일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쪽이 제일 효율적입니까? 해본 것 쪽이 제일 효율적이죠. 망각되기 쉬운 쪽은 어느 쪽일까요? 잊어버린다라고 말한 이 들은 것 쪽이겠죠. 반면 학습되고 기억되는 쪽은요. 네, 여기 해본 것 쪽이겠죠. 이렇게 어떤 학습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는 행복한 공부에 더 나아가서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다시 실제 현장,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야 하는 현장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학습자에게 어떤 것을 좀 유의해서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학습자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집단에서는 너 흡연하면 정말 위험해. 몸 망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심각하게 경고를 했고요. 다른 한 집단에서는 흡연자들에게 너 금연할 수 있어. 정말로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효능감을 심어줬습니다. 자, 이 두 집단 중에서
금년에 성공하기가 더 쉬웠던 집단은 어떤 쪽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흡연의 위험성을 부각받은, 경고받은 집단이 아니라요.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었던 그 집단이 금년에 성공하기가 쉬웠습니다. 이것을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지도에 연결지어서 이치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학습자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너 공부 안 해.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어. 공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실용적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공부 자존감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의 원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공부 10계명을 말하게 하고 쓰게 하는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박민수, 박민근의 공부 호르몬의 이 책의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말하는 그 취지, 그런 것들을 학습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1강에서는요, 개괄적으로 학습의 실태와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실제 학습 지도 현장에서 첫 부분에 기억해야 할 제일 중요한 거,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면서 또 학습자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의 중요성과 그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는 어떤 의미에서 감독관이 아니라 코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저렇게 공부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공부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코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장의 학습자들에게 코치가 되어서 자기주도 학습을 지도할 준비를 이제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